조선야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햇살이 정수리에 내리꽂히는 이른 여름. 장터 한켠에 선 백정인 만석이 칼을 들고 소가죽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피와 땀이 뒤섞인 냄새가 퍼졌고 지나는 이들은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 걷기 일쑤였지요. 그 무렵 길 건너에서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한 선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잔술이 오른 얼굴로 주위를 노려보던 선비는 무심히 만석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백종놈이 장터 한복판에서 칼을 놀리다니 꼴이 가관이구나. 아이고 죄송합니다요. 날이 무디면 고기를 다듬기 힘들어서 말입니다. 후딱 정리하겠습니다. 어디서 입을 놀리느냐? 선비는 말이 끝나기 무섭게 지팡이를 높이 들더니 만석의 어깨를 사정없이 내려쳤습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요. 제가 누나를 잘못 굴렸나 봅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입 다물라. 내 놈 같은 것은 짐승보다도 못한 족속이지. 어딜 멀건 대낮에 길 한복판에서 칼이나 갈고 있고 말이야. 선비는 취기에 올라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시비를 걸면서 만석이를 호되게 두들겨 팼습니다. 이러면 주변에서 말릴 법도 했는데요. 그러나 사람들은 눈을 피하며 누구도 나서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때 장터 끝자락에서 한 고운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만두시지요. 이놈이 무엄하게 눈을 흘기기에 본때를 보여준 것이요. 고작 그런 이유로 이렇게 행패를 부리시다니요. 떠돌이개에게도 채찍을 들 땐 이유가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사람에게 이리 함부로 하시다니. 그게 과연 선비의 도리입니까? 하오나, 이놈은 백정유해다. 걔보다 못한 놈이요. 이천한 것에 버르장머리를 가르치지 않고서야. 그러니까 더 조심하셔야지요. 윗사람일수록 그 품격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법이에요. 선비라는 자가 장터 한복판에서 사람을 학대하다니. 수치스러운 것은 백정이 아니라 바로 선비님이옵니다. 여인의 날카로운 일침에 선비는 부끄러웠는지 말없이 지팡이를 거두었습니다. 그제야 주변 사람들이 선비를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습니다. 선비는 당황하고 민망한지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슬쩍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글은 배웠어도 염치와 도리는 배우지 못했구나. 괜찮으십니까? 많이 아프셨지요? 아이고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요. 천한 노밀의 손까지 써주시다니. 그저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누구든 사람으로 대접받을 자격은 있습니다. 만석이는 여인의 말에 깊이 감동하였습니다. 이에 만석이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다니. 이 천한 백정놈이 감히 조남을 여쭈어봐도 되겠습니까? 정수빈이라 합니다. 그렇게까지 어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수빈마님 감사합니다요. 만석이는 고개를 조아리며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이는 수빈마님이 장터에 나오기만을 목이 빠져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해가 장터 지붕 너머로 살짝 올라올 무렵 수빈마님이 쌀이며 소금 몇 근을 보러 장에 나왔습니다. 간혹 상인들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기품 있게 고개를 살짝 숙였지요. 이에 만석이는 헐레벌떡 수빈마님에게 다가갔습니다. 마님, 이거 어제 잡은 놈 중 제일 좋은 덩이입니다요. 마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기별도 없이 들고 나왔습니다. 이런 걸 어찌 그냥 받겠습니까? 값을 치러야지요. 에이, 그런 말씀 마세요. 원래는 엽전 한 잎은 받아야 하는 곡인데요. 오늘은 그냥 감사 인사로 드리는 겁니다요. 덕분에 어깨에 멍도 가셨고 장사도 마음이 놓이게 되었습니다요. 그 정성 고맙게 받겠습니다. 대신 다음엔 꼭 값을 받으세요. 이건 오늘만입니다. 예, 마님. 제가 뭐 감히 이런 말씀 드릴 자리는 아닙니다만. 마님은 참 고우신 분입니다.
진즉부터 마님 같은 분도 계시다는 걸 알았더라면 사람 사는 맛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요. 그저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수빈 마님은 말없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고기를 감싼 무명보를 조심스레 안은 채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만석은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따뜻하게 벅차올랐습니다. 한편 장터에서 사람들 앞에 망신을 당한 선비는 붉게 물든 주막에 앉아 술잔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 곁에는 뜻맞는 선비 셋이 둘러앉아 수군대고 있었지요. 여인 하나가 사람 체면을 이토록 짓밟다니. 거참 욕봤소. 이름이 뭐라고 하더라? 수빈이라고 하던가. 맞소. 남편도 없는 과부라오. 시집간 지 몇 해 되지도 않아 상을 치렀다더만. 과부년이 오지랖도 넓지. 망할 것? 과부 주제에 어디서 감히. 그것도 장터 한복판에서 나에게 이런 창피를 주다니. 난 용서 못하겠소. 이건 그냥 망신이 아니야. 헌데 듣자 하니 그년이 돈께나 있다 들었소. 죽은 남편이 남긴 재산도 있고 친정에서도 국간을 채워주었다지요. 가만둘 수가 없구려. 그래, 아주 혼쭐을 내주는 게 어떻소? 어떻게 말이오? 들어보시오. 겸사겸사 복수도 하고 재산도 털어버리는 거지. 어휴, 그랬다가 들키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아니, 자네 말이 맞아. 내게 좋은 방법이 있어. 뭔데 말이오? 백정놈한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그만이잖소. 천한 놈 하나 감옥에 넣는 게 뭐 그리 어렵겠소? 그러자 선비들은 음흉한 눈빛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놈들은 관비로 부리는 건달패 셋을 불러 잔혹하고 파렴치한 의뢰를 하였지요. 다리 지붕을 넘어갈 무렵 기이한 인기척의 수빈마님은 잠결에 눈을 떴습니다. 잠시 뒤 창호가 거칠게 뜯기고 입과 얼굴을 가린 사내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깜짝 놀란 수빈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누구냐고 외쳤습니다. 허나 비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수빈마님은 억센 괴한들의 손에 처참히 짓밟히고 말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수빈마님은 건달패들에게 온갖 몹쓸 짓을 당했답니다. 모든 일이 끝난 뒤 놈들은 집안을 마구 뒤져 비단과 쌀, 은전을 쓸어갔고 그중 하나는 일부러 만석이 쓰고 다니던 두건 하나를 떨어뜨려 놓고 떠났습니다. 동이 틀 무렵 수빈마님은 찢긴 옷가지 위에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은 풀리고 입술은 파래졌습니다. 잠시 뒤 그녀는 조용히 방 안을 정돈하고 재상 앞에 앉아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몇 줄의 글을 남긴 후 마님은 단정히 머리를 빗어 넘기고 장독대 곁에 메어둔 허리끈을 풀어들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날도 새벽부터 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졸 셋이 들이닥쳐 그를 그대로 바닥에 내리눕히며 포승줄을 틀어주었습니다. 수빈댁을 능욕한 흉도 얌전히 오라를 받아라.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요? 이 더러운 놈. 무고한 여인을 능욕하고 재산까지 털어가고도 이렇게 발뺌하느냐. 아니요. 난 그런 짓 한 적 없소. 그러나 듣는 이 없었고 포졸들은 이미 짜여진 문서와 위증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장터에는 백정놈이 과부마님을 겁탈한 뒤 자결케 했다는 유언비어가 돌기 시작했지요. 만석이는 두 팔이 위로 묶인 채 축축한 지하 옥사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온몸은 피멍이 들고 갈비뼈 아래에선 찢어지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지요. 포졸들은 날마다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빈마님을 어찌 욕보였느냐? 언제 침입했느냐? 훔친 물건은 어디에 숨겼느냐? 같은 질문이었지요. 만석이는 울부짖으며 결백을 호소했으나 돌아오는 건 몽둥이질과 침묵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이미 물도
죽도 넘기지 못할 지경이었고 온몸은 부풀고 터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간수들이 옥졸방 앞에서 조용히 쑥덕대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눈을 감은 채 숨을 죽이고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수빈마님, 끝내 목을 맸대. 그것도 장독대옆 허리끈으로. 유서도 남겼다더라. 뭐? 자결을? 아이고, 심성이 고운 여인이었는데. 그거 참 안타깝구려. 근데 이거 영 이상하지 않어? 증거라는 게 허술하잖아. 증거도 누덕이고. 쉿, 입 닥쳐. 그 일, 사실 아전놈들이랑 선비들 손탄 거래. 간섭했다간 우리 목이 날아가. 기절한 듯 누워있던 만석이의 눈이 서서히 떠졌습니다. 온몸은 부서진 듯 아팠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고통이 불붙기 시작했지요. 모욕과 분노, 그리움과 슬픔, 그리고 복수심이 한꺼번에 일었습니다. 마님이 그런 꼴을. 이게 다 그 썩은 양반놈들 짓이었구나. 그래서 내게 누명을 씌운 게야. 비가 내리던 밤, 포졸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입을 가리고 주위를 살피던 그자는 만석의 포승을 풀며 귓속말을 속삭였습니다. 더는 못 보겠소. 이 문은 잠시 열려 있겠소이다. 나머진 알아서 하시오. 소식을 들었던 포졸 하나가 무고한 만석이를 불쌍히 여겼던 것일까요? 포졸은 조용히 몰래 문을 열어둔 채 사라졌습니다. 만석이는 온몸을 끌어안으며 옥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냅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이제 더는 고을에서 지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탈옥수가 된 만석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산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산속뿐이었습니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었고 그저 죽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어야 했지요. 만석이는 멍투성이의 불룩한 얼굴을 하늘로 향하고 억지로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잊지 않겠다. 반드시 내 놈들에게 갚아주마. 비를 맞은 나무잎들이 축 늘어진 채 바람에 떨고 있었습니다. 산속을 헤매던 만석이는 며칠째 맨손으로 나무 껍질을 씹으며 버텼습니다. 기운이 빠진 탓인지 바위 틈에 발이 걸려 그대로 구르고 말았지요. 만석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로 계곡 아래 낭떠러지 끝에 쓰러졌습니다. 눈꺼풀이 천근같이 무거웠고 뱃속은 텅 비어 허기로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의식 속에서 만석이는 수빈마님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땅을 차고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셋이 모습을 드러내더니 만석의 맥을 짚고 재빨리 들것에 실었습니다. 숨은 붙어 있다. 어서 데리고 가자. 아주 만신창이구만. 고문까지 당한 모양이야. 더러운 양반놈들. 무고한 사람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다니. 소문이 사실이었어. 그들은 말없이 몸을 낮춰 만석을 짊어졌고 어둑한 나무숲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만석이는 낯선 초가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불빛이 희미한 등잔 아래 집 멍석 위에 덮인 누더기 이불이 몸을 감싸고 있었고 머리맡엔 식은 약죽 그릇이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문 밖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다가오더니 거구의 사내가 들어섰습니다. 두 눈매는 칼날처럼 매서웠으며 허리춤에는 잘 닦인 환도를 찼더군요. 정신이 들었나 보구만. 만석이는 얼떨떨한 얼굴로 사내를 바라보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여긴 어디요? 댁은 또 누구시오? 사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는 식은 약죽 그릇을 슥 밀었습니다. 끼니는 드시게. 기운을 차려야 말이 오갈 수 있지 않겠나. 만석이는 떠는 손으로 죽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삼킬 때마다 목이 따끔했고 터진 입술이 다시 벌어졌지만 그보다 더 시린 건 가슴 속이었습니다.
조용히 기다리던 사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린 도적이라 불린다. 허나 재물을 탐한 적 없고 사람을 해친 적도 없다. 그럼 뭘 하는 분들이십니까? 억울한 피를 대신 갚아주는 자들이다. 벼슬이 방패가 되고 문장이 칼이 되는 세상이지. 우리는 그 칼 끝에 짓밟힌 자들의 편이야. 농사꾼, 노비, 백정, 장돌뱅이, 유생까지. 다들 세상에 밟히고 잊힌 사람들일세. 이른바 의적이라 불리는 자들이었습니다. 만석이도 풍문으로만 들었지 실제로 본 것은 처음이었지요. 자넨 백정이라 했지. 누명을 쓰고 매를 맞았고 자네가 고마워하던 여인은 양반들 손에 짓밟히다 끝내 목을 맸다지. 피눈물을 흘리고도 아직 숨이 붙어 있는 건 아직 끝낼 일이 남았단 뜻일게요. 만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서린 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얼어붙은 분노였습니다. 복수를 하고 싶습니다요. 마님의 억울함도 제게 덮어 씌운 죄도 반드시 갚아야겠습니다. 내 이름은 표우식일세. 표두령이라 부르게. 본디 무관이었지. 허나 더럽혀진 조정의 군유를 버리고 사람의 도리를 따르기로 했네. 자네 같은 이가 이곳에 오게 된 건 바로 하늘의 뜻일세. 만석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수빈마님이 남긴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저 또한 의적단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 비루한 목숨을 의미 있게 쓰고 싶습니다요. 계절이 서너 번 바뀌고 어느덧 한 해가 흘렀습니다. 만석이는 의적단에서 뼈와 살을 깎는 훈련을 통해 전혀 다른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양반들에게 하대받고 짐승처럼 두들겨 맞았던 백정 만석이는 없었습니다. 이제 복수기 의적 만석이었지요. 만석이는 도축에 사용하는 날이 넓고 짧지만 날카로운 식칼을 허리에 찼습니다. 이제부터 만석이는 짐승들의 숨통을 끊어야 했습니다. 표두령은 무연한 눈빛으로 만석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때가 되었네. 이제 옛 이름과 과거는 버리게. 자네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소. 이제부터 더러운 탐과 놀이들을 처단하는 백정. 도수라 부르겠네. 예, 표두령님. 감사합니다. 도수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고 일어났습니다. 고요한 밤, 고을 북쪽 외진 기방 뒤채. 술 냄새와 향내가 뒤엉켜 눅진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방 안에는 비단 도포를 벗어던진 채 선비 허문이 비틀어진 자세로 뻗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장터 한복판에서 만석이를 조롱하며 짓밟았던 자였습니다. 기생 하나가 방 안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잠든 허문을 힐끔 본 그녀는 문가 쪽으로 다가선 그림자에게 조심스레 손을 내밀었습니다. 검은 두건을 쓴 사내 바로 도수였습니다. 도수는 말없이 엽전 한 줌을 꺼내 기생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기생은 앞서 도수의 뜻에 따라 허문을 유인하고 독한 술을 잔뜩 먹여서 재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기생은 고개를 살짝 숙이더니 밥비방을 빠져나갔습니다. 만석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거친 숨결, 흐트러진 술상, 벗겨진 허리끈. 모두가 혐오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는 말없이 허문 앞으로 다가서더니 발끝으로 그의 옆구리를 툭 찼습니다. 아이고 이년아. 더 하다가는 뿌리가 뽑히겠다. 어르신은 좀 더 자야겠. 허문은 헛소리를 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허나 낯선 기척에 곧 눈을 찌푸리며 천천히 눈을 떴고 그 순간 눈앞에 선 만석이를 보곤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러자 기겁하며 몸을 일으키려는 허문을 만석이는 가슴팍을 지그시 밟아 눌렀습니다. 너는 누구냐? 백정이다. 짐승 잡는 백정. 도수는 허리춤에서 식칼을 꺼냈습니다. 무딘 듯 묵직하고 짧지만 넓은 칼날이 등잔부를 받아 번뜩였습니다. 허문의 두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그 순간 식칼은 짧고 굵은 곡선을 그리며 높이 치켜 올랐고 숨막히는 정적 끝에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곧장 내려 꽂혔습니다. 등잔불이 일순 흔들렸고 허문의 숨소리는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만석이는 말없이 칼을 거두어 옷자락에 닦았습니다. 그리고 무명보 한 장을 꺼내 허문의 얼굴 위에 조용히 덮었습니다. 허문의 죽음이 알려지며 고을의 분위기는 어수선해졌습니다. 저마다 수군거리며 정체불명의 의인에 대해 이야기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이는 백정의 손에 죽었다 하였고 또 어떤 이는 귀신의 노여움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겁을 먹고 입을 닫았습니다. 양반이 칼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뒤탈이 날까봐 벌컥 겁을 먹은 것이지요. 허나 시간이 흐르자 점차 기묘한 기대감으로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하루 장터 한복판에 도수가 발을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이름은 도수요. 본디 짐승보다 못한 처지로 태어나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빼내어 고기를 썰어 내다 파는 천한 백정이요. 나는 백정이자 죄인이요. 난데없는 도수의 외침에 사람들은 낮게 술렁였습니다. 몇몇은 흠칫하며 그제야 허문을 처치한 사내가 이 정체불명의 백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왜 죄인이냐고 묻냐면 이렇게 답하겠소이다. 짐승 같은 세상을 보면서도 짐진 눈을 감고 입을 다물었기 때문이요. 벼슬아치들이 백성의 땀을 핥고 양반놈들이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어도 그저 살아남자는 마음으로 외면했기 때문이요. 그렇게 숨죽여 산 죄, 그게 나의 죄요. 도수의 진심 어린 외침에 두려움에 눈을 피하고 귀를 막았던 이들의 태도가 변하였습니다. 이제는 슬슬 도수 주변을 둘러싸며 조용히 경청하였지요. 그리고 여기에 나만 죄인이 아니요. 그대들도 죄인이요. 보도청 아전에 핏줄을 등에 업고 수년간 이 고을을 짐승우리로 만든 남치현이라는 파렴치한 양반을 보고도 모른 채 한 그대들도 모두 나와 같은 죄인이요. 놈은 병든 노인의 딸을 기방에 팔고 세곡을 밀렸단 이유로 부녀자를 장터에 벗겨 세웠소. 군역을 피하려다 걸린 집은 아이까지 끌려가 종살이 시키고 있소. 그놈, 그 입으론 유학을 논하고 그 손으론 백성의 뺨을 쳤소. 그런 놈을 가만히 내버려 둘 셈이요? 장터에 모인 백성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매를 쥐어짜던 안악도, 고개를 떨구던 늙은이도 하나같이 지난 몇 해의 분노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놈이 양반이라 하여 오늘도 기름진 고기와 따뜻한 방에서 지낸다? 그게 이 나라의 법이요? 아니 왜다. 그럴 리가 없소. 그런 놈이 어찌 양반 아니 사람이란 말이오. 노파께서 옳은 소리 하시는구려. 하여 이 죄인 백정은 오늘 또 짐승을 한 마리 잡으러 가겠소. 말릴 테면 말려보시오. 허나 반드시 기억하시오. 오늘 또 외면하면 그대들은 평생 갚지 못할 죄를 또다시 지는 것이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도수는 몸을 돌렸고 백성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장정은 장정대로, 삽과 장돌이, 지게작대기를 들었고 안악들은 아궁이 집게와 부삽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마저 흙덩이를 움켜쥐고 뒤를 따랐습니다. 커다란 솥을 대문 안쪽에선 종들이 허둥지둥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마당에선 개가 짖고 문간방에서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민심의 불길은 이미 담장 너머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도수는 가볍게 발을 들어 올리더니 단숨에 담장을 뛰어넘었습니다. 담 너머에서 비명소리와 비명소리가 엇갈렸고 곧이어 기왓장이 부서지는 소리,
난간이 부러지는 소리가 터졌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문을 부수고 그 안으로 썰물처럼 밀고 들어갔습니다. 저택안은 이미 난장판이었습니다. 종들은 겁에 질려 곳곳으로 흩어졌고 남치현은 방 안에 숨어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숨통을 틀어막는 듯한 인기척은 어느새 바로 그 문 앞까지 다가와 있었지요. 문이 거치며 도수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치현은 뒷걸음질치다 방구석에 주저앉으며 외쳤습니다. 이놈아, 내 놈이 감히 어딜? 그러나 도수는 말없이 다가가 남치현의 목덜미를 틀어쥐고 끌어냈습니다. 그 힘에 질질 끌려나가며 남치현은 구정물과 먼지 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남치현을 끌고 나간 도수는 성난 민중들 앞에 내던졌습니다. 남치현은 벌러덩 낮아빠졌으나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하지 못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엄하다느니 어딜 버러지 같은 천것들이 이러고도 무사할 것이냐며 되려 협박을 하는 것이지요. 백성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잠시의 침묵. 그러다 누군가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마를 스친 돌에 남치현이 비명을 질렀고 그제야 무너졌던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아궁이에서 꺼낸 숫덩이, 항아리 파편, 깨진 벽돌과 지게막대까지 날아들었습니다. 남치현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안았고 도수는 아무 말 없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치현은 그가 짓밟았던 백성의 손에 의해 짐승처럼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타락한 양반 허문과 남치현의 죽음은 삽시간에 주변 고을로 퍼졌습니다.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양반들의 횡포에 분노한 백정이 홀로 일어서 악인들을 처단하고 급기야 군중을 선동하여 이끌어 양반의 집을 쳐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어디선가는 도깨비의 환생이라 하였고 또 어디선가는 나라님이 숨겨보낸 어사라는 이야기도 있었지요. 어찌되었든 이는 조정에서 심각한 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종의 반역의 조짐으로 파악하였지요. 결국 조정은 토벌령을 내렸고 관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표수령은 산등성이 너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짙은 안개 너머 군복 차림의 병사들이 열을 맞추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지요. 그 뒤로 화차와 쇠뇌, 말탄 장수들까지 보였습니다. 도수가 다가와 말을 붙였습니다. 놈들이 옵니다. 화차까지 끌고 왔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군. 그래도 멈출 순 없습니다.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이 고을 수령, 윤방현. 허문과 남치현을 감싸고 뒤에서 모든 짓을 눈 감아준 자. 그놈을 오늘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그래, 윤방현이 끝이다. 하지만 오늘은 쉽지 않을 것이다. 광군은 우리가 밀란을 일으킨 줄로 안다. 저들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그놈에게 닿을 수 없다. 준비하자. 놈들이 들어오게 두고 그 틈을 쥐어짜야 한다. 도수는 한치 흔들림 없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군이 고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벌써 어둠 속에서는 불빛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들판을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지붕 위에 선 표수령이 외쳤습니다. 돌격대는 좌측으로 꺾어라. 퇴로를 끊어라. 수레엔 불쏘시개를 묶어라. 측면을 돌아 감싸라.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의적단과 민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지게를 들었고 누군가는 돌팔매를 날렸습니다. 관군은 혼란에 빠졌고 백성들의 물결이 점점 진영을 밀어붙였습니다. 도수는 정신없이 칼을 휘두르며 맨 앞에서 치고 나갔습니다. 관군은 기습에 당황했고 수차례 돌격을 막아내려 했으나 표수령의 지시대로 갈라진 부대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민군은 퇴로를 끊었고 측면에서 불붙은 수레가 달려들었습니다. 그 틈을 노려 도수는 곧장 윤방현이 숨은 장막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러자 무장한 호위 셋이 막아섰습니다. 허나 도수가 귀신같이 칼을 휘두르자 무사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려졌지요. 이윽고 마침내 윤방현 앞에 도달한 도수는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습니다. 윤방현은 벌벌 떨면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어찌나 겁에 질렸는지 살려달라고 애원조차 하지 못하였지요. 참으로 비루하고 비참하고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죽을 고생을 하며 여기까지 온 것이 오히려 허탈할 지경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자비를 베풀 생각은 없었습니다. 윤방현은 온몸에 피와 먼지가 뒤엉킨 채 기어가려 했지만 도수에게 목덜미를 붙잡혔습니다. 도수는 힘껏 땅바닥에 맺히고 단칼에 윤방현의 목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악인 윤방현은 비명도 채지르지 못하고 숨을 거두고 말았지요. 민군들이 함성을 질렀고 관군은 무장을 내려놓았습니다. 도수는 이 소식을 표수령에게 알리기 위해 기쁜 마음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헌데 저 멀리 의적단이 모여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보이는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사로잡힌 도수는 헐레벌떡 뛰어갔습니다. 그곳에는 가슴팍에 화살을 맞은 표수령이 등나무에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수령 나으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보면 모르겠나. 전쟁터이니 당연한 일이겠지. 나라고 화살이 비켜가지는 않더군. 이망할 놈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겠습니다. 저 관군 놈들 한 놈도 살려둘 수 없소. 그 말에 표수령이 고개를 들어 도수를 보았습니다. 눈꺼풀은 무거웠고 숨은 가늘었습니다. 안 된다. 도수야, 그러지 마라. 놈들도 똑같은 놈들입니다. 이놈들을 무사히 보낼 수 없습니다. 도수의 절규의 표수령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알지 않느냐? 이 자들은 죄가 없다. 그저 명령에 따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처럼 고단한 백성일 뿐이다. 도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표수령의 손이 바르르 떨리며 도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사사로운 감정의 복수는 이제 멈추거라. 그래야 짐승이 사람보다 낫단 말을 듣지. 도수야, 너는 사람이다. 짐승이 아니야. 그 말을 마지막으로 표수령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수는 한참을 말없이 그 얼굴을 바라보다 숨을 거둔 표수령의 눈을 감겨주었습니다. 이윽고 도수는 일어나 무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싸움은 끝났다. 관군은 살려보내겠다. 더는 칼을 들지 마라. 두령의 마지막 말씀이시다. 처음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누군가 칼을 내려놓았고 다른 이들도 하나둘 무기를 던졌습니다. 전장에 깔리던 분노와 피비린내는 서서히 눈물과 침묵으로 바뀌어갔습니다. 그날 고을의 밀라는 피로 물들었으되 복수는 자비로 끝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백정 출신 도수와 죽어가며 자비를 일러준 표수령이 있었지요. 고을의 밀란 소식은 삽시간의 조정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크나큰 사건에 신하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대적으로 병력을 파견하여 반란군을 철저히 진압해야 한다는 파가 있었고 두령도 죽었고 관군도 다치지 않았으니 적당히 수습하자는 자도 있었지요. 게다가 이번 사태로 죽은 양반 셋은 비리와 청탁 그리고 온갖 부정부패로 말이 많은 이들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조정은 타협을 택했습니다. 한 종사관을 파견하여 고을의 세두령 도수를 만나 사태를 수습하게 하였지요. 종사관은 번듯한 도포를 입고 앉아 있었고 도수는 여전히 백정의 옷차림으로 조용히 그 앞에 섰습니다. 자네가 민군의 새두령이라지? 듣자 하니 관군을 살려보내고 끝내 백성의 피를 피했다 하더군. 조정에서도 자네의 뜻을 높이 샀네. 도수는 대답하지 않고 눈빛만 굳건히 유지했습니다. 허문, 남치현, 윤방현이
모두 비리로 이름난 자들이었으니 조정에서도 이를 더 이상 감싸지 않겠다는 뜻이야. 종사관은 이어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자네에게 벼슬을 내리겠네. 관찰사의 자문역으로 삼고 고을의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하려 하네. 물론 조건이 있지. 의적단은 해산하게. 조정의 질서 아래 들어오라는 뜻일세.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벼슬은 사양하겠습니다. 상도, 옷도, 말도 모두 필요 없습니다. 의적단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나라가 스스로 바로 서면 누가 의적이 되어 칼을 들겠습니까? 종사관은 잠시 말을 잃고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입술을 다물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지요. 이윽고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난 종사관은 그 문서를 품에 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뜻은 나도 이해하겠네만 앞으로 어떤 파란이 올지는 나도 장담 못하네. 각오한 바입니다. 도수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절하였습니다. 이에 종사관도 마찬가지로 조용히 절을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종사관은 한양으로 돌아와 곧바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상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신은 미천한 벼슬을 조차 패단의 실상을 삼가 아래오니 바라건대 살펴주시옵소서. 백정 도수라 하는 자 비천한 신분을 가졌으나 그 행실은 곱고 단단하여 재물도 탐하지 아니하고 벼슬도 사양하였으며 오직 백성의 편안함과 고을의 평온을 가장 귀히 여겼사옵니다. 의적단을 해산하라는 명에 대하여는 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으나 그 뜻을 물으니 나라가 스스로 바로 선다면 어찌 백성이 칼을 잡겠는가 하였사온즉 이는 반역의 마음이 아니라 충정에서 비롯된 말이며 혼란을 꾀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정의 경책과 자성을 바라는 간절한 뜻이었사옵니다. 도수는 참으로 범상치 않은 자라 할 만하며 감히 말씀 올리건대 만일 조정께서 그 뜻을 자극하지 아니하시고 공평한 인재를 보내어 고을을 다스리신다면 그가 다시 칼을 들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부디 이 고을에는 청렴하고 단정한 일을 보내시어 그 백성이 두려움 없이 생업에 힘쓰게 하시고 그 뜻 또한 꺾이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청하옵니다. 삼가 이와 같이 아뢰옵니다. 종사관의 진심 어린 충언에 임금님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조정은 결국 정면 충돌을 피하고 고을의 관리들을 교체하여 다시는 이전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금은 제자리를 찾았고 백성들의 고통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하였지요. 그 뒤로도 도수는 의적단과 함께 산속 움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백성의 사정을 듣고 억울한 일을 도왔습니다. 이에 사람들은 도수를 백정 장군이라 불렀고 어느 고을이든 도수의 이름만 들어도 탐관오리들은 땀을 흘리며 허리를 낮췄습니다. 백정이라 하여 천하대접을 받던 세상에서 정의와 자비를 함께 품은 사내가 나타났고 그 사내를 사랑하고 가르쳤던 여인과 스승 덕분에 백정은 사람의 도리를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을은 오래도록 평온했고 백성은 웃으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우리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재미를 선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재미있는 영상도 많으니 즐겁게 봐주세요. 그럼 여러분 모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